체호프 단편선 배짱이 안톤 체호프 지음 박현섭 옮김. 올가 이바노브나의 결혼식에는 친구들과 점잖은 지인들이 모두 참석했다. 저 사람 좀 봐.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녀는 자기 남편 쪽으로 고갯짓을 하며 친구들에게 말했다. 마치 왜 그처럼 단순하고 지극히 평범해서 도무지 볼 것 없는 남자에게 자신이 시집 갔는지를 설명하고 싶다는 투였다. 그녀의 남편 오시프 스테파느이치 드이모프는 의사이자 구등 문관이었다. 그는 두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한 곳에서는 비상근 주임 의사로, 다른 한 곳에서는 해부학 교실 주임으로 일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는 환자를 받거나 병동 안에 있는 자기 방에서 업무를 보았고, 오후에는 말을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죽은 환자를 해부했다. 개인적인 진료 수입은 보잘것없었다. 1년에 500루블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 남자에 대해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반면에 올가 이바노브나와 그 친구들, 그리고 점잖은 지인들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나름대로 재능이 있었기에 웬만큼 알려진 사람들이었고, 이미 저명 인사라고 할 수 있었으며, 설사 아직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기대되는 인물들이었다. 오래전에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은 극장의 배우, 그는 대단한 독서가로서 올가 이바노브나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쳐준 명석하고 내성적인 남자였다. 도 있었고, 사람 좋은 뚱뚱한 오페라 가수도 있었다. 그는 올가 이바노브나가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탄식하곤 했다. 만약 올가 이바노브나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노력했더라면 대단한 가수가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몇몇 화가들과 이들의 우두머리 격인 랴버프스키도 있었다. 풍속 화가이며 동물 화가이자 풍경 화가인 랴버프스키로 말하면 매우 잘생긴 금발의 청년으로 나이는 25 정도였다. 그는 여러 전시회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최근 작품은 500루블에 팔렸다. 그는 올가 이바노브나의 습작들을 봐주면서 그녀가 어쩌면 괜찮은 화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곤 했다. 악기를 흐느끼게 할 정도로 대단한 연주를 하는 한 첼리스트는 자기가 아는 여성들 중에서 오직 올가 이바노브나만이 제대로 반주를 할 줄 안다고 털어놓곤 했다. 그런가 하면 중편소설과 희곡, 단편소설 등을 써서 젊은 나이에 벌써 유명해진 작가도 있었다. 또 누가 있을까? 아, 귀족이자 지주인 바실리 예비치도 있다. 그는 브일리나나 서사 문학의 고풍스런 스타일에 깊은 조예를 가진 아마추어 사파가이자 도서 장정가로서 종이든 도자기든 구운 접시든 간에 글자 그대로 기적적인 물건으로 만들어 놓곤 했다. 이 예술적이고 자유롭고 복을 타고난 동아리 속에서 드이모프라는 이름은 시도로프라든가 타라소프 따위의 이름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 그들은 섬세하고 겸손하지만 병이 났을 때가 아니고는 의사의 존재에 대해 떠올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 동아리 속에서 드이모프는 껑충한 키와 넓은 어깨에도 불구하고 낯설고 쓸모없는 난쟁이처럼 보였다. 그가 입은 연미복은 마치 남의 옷 같았고 그의 구렛나룻은 집사의 수염 같았다. 하기사 그가 작가나 화가였더라면 그 구렛나룻 때문에 에밀졸라를 연상시켰을지도 모를 일이다. 배우는 아마빛 머리카락에 결혼 예복을 차려입은 올가 이바노브나의 모습이 봄날 우윳빛 꽃으로 온통 뒤덮인 근사한 벚나무를 꼭 빼닮았다고 말해주었다.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봐요. 올가 이바노브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자, 들어봐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아버지가 드이모프 씨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엾게도 병이 나셨을 때 드이모프 씨는 며칠 밤낮으로 병상을 지켜주셨답니다.
참으로 헌신적이었어요. 들어봐요. 랴보프스키 씨, 그리고 거기 작가 선생도 들어보세요. 정말 재미있다고요. 이리 가까이 오세요.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진심에서 우러나온 보살핌이었어요. 저 또한 밤잠을 못 이루고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맙소사 이 사람의 착한 마음씨가 나를 정복한 거지 뭐예요? 드이모프 씨도 나에게 반해버렸지요. 정말이지 운명은 그토록 변덕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이 사람이 가끔씩 찾아오기도 하고 거리에서 마주치기도 하다가 어느 아름다운 저녁에 갑자기 짠! 그가 청혼을 했어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남편이 된 거예요. 정말 이 남자에겐 뭔가 강렬하고 압도적인 곰 같은 구석이 있지 않아요? 지금 그의 얼굴이 4분의 3쯤 우리에게로 향해 있네요. 조명이 약하군요. 하지만 그가 완전히 돌아서면 이마를 보게 될 거예요. 랴버프스키 씨, 저 이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드이모프, 우린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녀는 남편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와요. 랴버프스키 씨에게 당신의 순결한 손을 내미세요. 자, 이렇게 친구가 되시라고요. 드이모프는 선하고 순진한 미소를 띠며 랴보프스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반갑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학생 중에도 랴보프스키라는 성이 있었지요. 그 친구 혹시 선생의 친척이 아닌가요? 올가 이바노브나는 22살, 드이모프는 31살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마치고 근사하게 살림을 꾸리기 시작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응접실의 모든 벽에다가 자신과 남들의 스케치들을 잔뜩 걸어 놓았는데 그 중에는 액자에 끼워진 것도 있었고 안 끼워진 것도 있었다. 또한 피아노와 가구들 옆에는 중국 우산, 이젤, 색동 헝겊, 단검, 반신상, 사진 같은 것들을 빽빽하고도 아름답게 채워놓았다. 식당 벽에는 못 하나를 붙여놓고 집신과 작은 낫을 걸어 놓았는가 하면 모서리에는 큰 낫과 썰애를 세워 놓았으니 러시아풍으로 식당이 꾸며진 셈이다. 침실은 동굴처럼 보이게끔 천장과 벽에 어두운 색깔의 나사천을 씌워 놓았으며 침대 위로는 베네치아식 등을 걸어 놓고 문가에는 도끼를 든 인물상을 세워 놓았다. 누구나 이 젊은 부부의 집이 참으로 아담하다고 생각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매일 11시쯤 잠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를 쳤으며 햇볕이 날 때면 유화로 뭔가를 그리곤 했다. 12시에는 단골 재단사를 찾아갔다. 드이모프 부부에게는 여윳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번번이 새 옷을 입고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는 재단사와 함께 꾀를 내야만 했다. 새로 염색한 헌옷으로부터 그리고 못쓰게 된 망사며 레이스 조각, 빌로드며 실크 조각으로부터 그야말로 놀라운 거의 넋을 빼놓을 정도의 물건이 줄기차게 만들어졌다. 그것은 실로 옷이 아니라 천사의 날개였다. 의상실을 나와서 올가 이바노브나는 대체로 친분이 있는 여배우들을 방문하곤 했는데 그것은 극장가의 뉴스를 알아보고 아울러 연극의 초연이나 시사회의 표를 얻어내기 위해서였다. 여배우의 집을 나와서는 화가의 아뜰리에를 방문하거나 전람회를 보러 가야 했다. 그러고 나서 또 누군가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하거나 문안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저 수다를 떠는 것이었다. 어느 집에서든 그녀를 반갑고 유쾌하게 맞아주었으며 또한 그녀가 훌륭하고 매력적이며 드문 여성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녀의 유명하고 위대한 친구들은 그녀를 같은 동아리로 동료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예언하기를 그 재능과 기호와 머리로 그녀가 마음먹고 달려든다면 대단한 일을 해내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노래하고 피아노 연주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연극 동호회에 참여했는데 이 모든 일들은 단순한 심심풀이가 아니라 재능의 발현이었다.
장식용 등을 만든다든지 옷을 차려 입는다든지 누군가의 넥타이를 매준다든지 하는 온갖 일에서 그녀의 비범하고 예술적이며 우아하고 매력적인 재능이 발휘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명한 사람들과 재빨리 사귀고 가까운 사이가 되는 일에서만큼 그녀의 재능이 돋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누구든 그녀와 처음 만나서 다만 몇 마디라도 칭찬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녀는 그날로 당장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었다. 새로 친구가 생기는 날은 그녀에게 대단한 축일이었다. 그녀는 유명한 사람들을 숭배하고 자랑스러워 했을 뿐 아니라 매일 밤 꿈속에서 이들을 볼 정도였다. 그녀는 이들을 갈구했으며 다른 무엇으로도 그 갈증은 채워질 수 없었다. 한 무리가 떠나가서 잊혀지면 그 뒤를 이어 새로운 무리가 나타났지만 그녀는 이들에게 금방 익숙해지거나 실증을 느꼈다. 그러고는 탐욕스럽게 새로운 거물들을 찾고 또 찾는 것이었다. 무엇 때문일까? 4시에는 집에서 남편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남편의 단순함과 건전한 사고방식과 선량한 성품은 그녀를 감동과 환호로 이끌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깡총거리면서 남편의 머리를 와락 껴안고는 여기저기 입을 맞추곤 했다. 드이모프, 당신은 똑똑하고 고상한 남자예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매우 심각한 결점이 하나 있어요. 예술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음악과 미술을 거부하지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는 겸손하게 말했다. 나는 평생을 자연과학과 의학에 매달렸어. 그러니 예술에 관심을 둘 겨를이 있었어야지. 그건 끔찍한 일이라고요, 드이모프. 어째서 그렇지? 당신 친구들은 자연과학도 의학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잖아. 모두에게는 각자의 일이 있어. 나는 풍경화나 오페라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런 생각은 해. 만약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면 다른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거금을 지불하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나는 이해를 못해. 하지만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거부한다는 건 아니잖아. 당신의 순결한 손과 악수하게 해줘요. 점심 식사 후에 올가 이바노브나는 친구 집에 갔으며 그 다음에는 극장으로 혹은 연주회로 향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한밤중이기 일쑤였다. 매일같이 그런 시기였다. 수요일이면 그녀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파티에서 여주인과 손님들은 카드놀이를 하지도 춤을 추지도 않았다. 대신 다채로운 예술 행사로 시간을 보냈다. 드라마 극장에 배우는 대사를 낭독했고 가수는 노래를 불렀으며 화가들은 올가 이바노브나가 잔뜩 준비해 놓은 앨범에 그림을 그렸고 첼리스트는 연주를 했다. 한편 여주인 자신 또한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고 노래하고 반주를 했다. 낭독과 연주와 노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학과 예술과 회화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숙녀들은 없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여배우와 자신의 재단사를 제외한 모든 여자들이 따분한 속물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티가 열리는 날이면 반드시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있었다.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몸을 떨며 승리에 찬 표정을 짓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물론 새로 초대된 친구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 드이모프는 객실에 없었지만 아무도 그의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정확히 11시 30분에 식당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면서 드이모프가 나타난다. 그리고 예의 선량하고 겸손한 미소를 띠고 손을 비비며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뭘 좀 드시죠. 좌중이 식당으로 가면 식탁 위에서 매번 똑같은 광경을 보게 된다. 굴요리, 햄이나 송아지 요리, 정어리, 치즈, 캐비어, 버섯, 그리고 보드카와 2개의 유리 단지에 담긴 포도주. 나의 사랑스런 집사님, 올가 이바노브나는 기쁨에 넘쳐 손뼉을 치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마를 보세요. 드이모프 옆으로 돌아서 봐요. 여러분 보세요. 벵골 호랑이의 얼굴인데 그 표정은 마치 사슴처럼 착하고 부드럽잖아요. 오, 여보.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드이모프의 얼굴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정말 훌륭한 젊은이야. 하지만 그들은 곧 드이모프에 관해서는 잊어버린 채 연극과 음악과 회화에 대한 토론을 계속했다. 젊은 부부는 행복했고 신혼생활은 순풍에 돛을 단 듯 흘러갔다. 다만 밀월의 세 번째 주는 불행하게 지나갔는데 그때는 거의 참담한 지경이었다. 드이모프가 병원에서 단독에 감염된 것이다. 단독이란 피부의 헌데나 다친 곳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열이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지며 붓게 되어 종창, 동통을 일으키는 전염병을 말한다. 그는 엿새 동안 내내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자신의 아름다운 검은 머리카락을 남김없이 밀어버려야만 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그 옆에 앉아서 애처롭게 흐느꼈지만 남편이 좀 회복되자 그의 까까머리에 하얀 두건을 씌워놓고는 베두인족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즐거웠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출근하기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또 말썽이 벌어졌다. 여보, 난 재수가 없나 봐. 점심 식사를 하다가 그가 말했다. 오늘 내 건에 해부가 있었는데 도중에 손가락 2개를 베었어. 집에 와서야 그걸 알았지 뭐야. 올가 이바노브나는 기겁했지만 그는 웃으며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부 도중에 손을 베는 일은 다반사지 라고 말했다. 여보, 당신에게 정신이 팔려서 주의가 산만해진 모양이야. 올가 이바노브나는 시체 감염에 대해 단단히 주의를 주고 밤마다 신에게 기도했지만 별일은 없었다. 그리고 또 다시 슬픔도 걱정도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이 흘러갔다. 현재는 멋졌다. 그리고 진작에 1000개의 행복을 약속한 봄이 미소를 지으며 저 너머로 다가오고 있었다. 행복은 끝이 없을 터였다. 4월과 5월 그리고 6월에는 도시에서 멀찍이 떨어진 별장에서의 생활, 산책, 스케치, 낚시, 종달새 그리고 7월부터 내리 가을까지는 화가들의 볼가강 여행, 모임의 영원한 멤버인 올가 이바노브나가 그 여행에 참석하리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녀는 벌써부터 아마포로 2벌의 여행복을 손수 만들었고 여행 중에 쓸 물감이며 붓이며 캔버스며 화판 따위를 사두었다. 거의 매일같이 랴보프스키가 그녀에게 찾아와서 그림 솜씨가 얼마나 진전되었는가를 봐주었다. 그녀가 화가에게 자기 그림을 보여주면 그는 주머니에 손을 쿡 찔러 넣고 입술을 굳게 다물며 힘찬 콧김 소리와 함께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래요. 이 구름은 아우성을 치고 있군요. 구름이 저녁빛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전경은 어쩐지 찢겨져 있는 것 같은데 뭐랄까 그게 좀... 오두막집은 뭔가를 불평하듯 삐걱거리고 이 구석배기는 약간 어둡게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은데요? 그러나 그가 종잡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올가 이바노브나는 알아듣기가 더 쉬웠다. 성령 강림제의 2번째 날 오후 드이모프는 창거리와 과자를 사가지고 별장에 있는 아내에게 갔다. 객차에 앉아 있는 동안 그리고 숲속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는 줄곧 피로와 허기에 시달렸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뻗어 내리는 장면을 꿈꾸었다. 캐비어와 치즈, 흰살 생선이 들어있는 짐꾸러미를 바라보는 것도 즐거웠다. 그가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별장을 겨우 찾아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다. 가정부 노파는 마님이 지금 집에 안 계시지만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별장은 영 볼품이 없었다. 낮은 천장에는 막종이가 붙어 있었고 바닥은 울퉁불퉁한 데다 쩍쩍 금이가 있었으며 방은 겨우 3개였다. 첫 번째 방에는 침대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의자와 창가의 캔버스, 붓, 기름종이 따위와 남자용 외투와 모자들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세 번째 방에서 드이모프는 세 명의 낯선 남자들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갈색 머리에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말끔하게 면도를 한 뚱뚱한 남자는 아마도 배우인 것 같았다. 테이블 위에는 사모바르가 끓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배우는 목소리를 깔고 쌀쌀맞게 드이모프를 훑어보며 물었다. 올가 이바노브나를 찾아왔나요? 기다리세요. 곧 올 겁니다. 드이모프는 자리에 앉아 할 일 없이 기다리기 시작했다. 갈색 머리 중 한 사람이 잠이 덜 깬 흐리멍텅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자기 전에 차를 따랐다. 그가 물었다. 차 드실래요? 드이모프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지만 입맛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차를 사양했다. 이윽고 발소리와 낯익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나비 모자를 쓰고 손에 화구 상자를 든 올가 이바노브나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 뒤로 커다란 우산과 접 의자를 든 빨간볼의 랴보프스키가 명랑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다. 드이모프! 올가 이바노브나가 기쁨에 넘쳐 소리를 질렀다. 드이모프! 그녀는 그의 가슴에 머리와 손을 기대며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군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 왔어요? 왜? 왜? 내게 그럴 짬이 있나 여보? 난 항상 바쁘잖아. 그리고 어쩌다 시간이 난다고 해도 기차 시간표가 안 맞는다든지 하는 시기지. 당신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밤새 당신 꿈만 꿨어요. 병에 걸렸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때마침 잘 왔다고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예요.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내일 여기에서 진짜 결혼식이 열려요. 그녀는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매고는 웃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역 전신소인 어떤 젊은이가 결혼을 하거든요. 이름이 치켈 JF라던가. 잘생긴 총각인데 멍청하지 않은 데다가 그 얼굴은 뭐랄까 강렬하고 곰 같은 구석이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젊은 바이킹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장 사람들 모두가 그 사람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기로 했어요. 부자도 아니고 외톨이에다 수줍은 사람이라 그런 사람의 초청을 거절하면 죄가 되겠죠? 상상해 봐요. 혼인서약을 마친 뒤에 교회에서 신부의 집까지 모두 걸어가는 거라고요. 알아요? 숲과 새들의 노랫소리, 풀 위에 어른거리는 햇빛, 그리고 우리 모두는 초록색 배경에 찍힌 색색의 점들이 되는 거지요. 멋있잖아? 프랑스 인상파 분위기로. 그런데 드이모프, 난 머리 꼭 교회 가지요? 올가 이바노브나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옷이 있나, 꽃이 있나, 장갑이 있나. 당신이 나를 구해 주어야만 해요. 당신이 여기 왔다는 건 운명이 당신에게 날 구해주라고 명령했다는 의미예요. 여보, 이 열쇠를 갖고 집에 가서 옷장에 있는 내 장밋빛 드레스를 가져다 줘요. 알지요? 첫 번째 자리에 걸려 있는 것. 그 다음에 창고에 가서 오른쪽 바닥을 보면 종이 상자 2개가 있을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열어보면 레이스랑 이런저런 천 조각들이 잔뜩 들어있고 그 밑에는 꽃이 있어요. 꽃은 조심해서 꺼내야 돼요. 두샤, 꽃을 구기지 않도록 조심해요. 나중에 또 쓸 거니까. 그리고 장갑도 사다 주세요. 알았어. 드이모프가 말했다. 내가 내일 가서 보내주지. 내일이라고요? 올가 이바노브나는 놀란 표정으로 드이모프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일 가서 어떻게 제 시간에 닿겠어요. 내일 첫 기차가 9시에 출발하는데 결혼식은 11시란 말이에요. 안 돼요, 여보. 오늘 가야 돼요. 오늘이고 말고. 만약 내일 당신이 직접 올 수 없다면 사람을 시키세요. 자, 그럼 어서. 곧 기차가 올 테니까 늦기 전에 두샤. 알았어. 아, 당신을 보내게 되어 얼마나 섭섭한지. 그렇게 말하는 올가 이바노브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참, 뭐하러 전신수에게 그런 바보 같은 약속을 했을까? 드이모프는 서둘러 차를 마셨다. 그러고 나서 빵 하나를 집어들고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역으로 향했다. 캐비어와 치즈와 흰살 생선은 갈색 머리를 한 2명과 뚱뚱한 배우가 먹어치웠다. 고요한 7월의 달밤,
올가 이바노브나는 강물과 아름다운 강변을 둘러보면서 볼가강 여객선의 갑판 위에 서 있었다. 랴보프스키는 물 위에 드리워진 검은 그늘이 차라리 꿈이라 말하고 있었다. 환상적으로 반짝거리는 이 마법의 강물을 보고 있노라면, 그리고 풍진 같은 인생을 꾸짖으면서 무언가 드높고 영원하고 성스러운 존재를 말하고 있는 수심에 찬 강변과 끝없는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죽어서 추억으로 남아도구만, 잊혀도 그만이라고 그는 말했다. 과거는 싱겁게 흘러가 버렸고 미래는 부질없어라. 인생의 단 한 번뿐일 이 기적 같은 밤도 이윽고 끝이 나서 영혼과 하나가 되리니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지만 올가 이바노브나는 랴보프스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밤의 정적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불멸하리라고,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여태껏 본 적이 없는 쪽빛 강물, 하늘, 강변, 검은 그늘과 함께 알 수 없는 기쁨이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우며 그녀가 위대한 예술가가 되리라고 말했다. 저 멀리 달빛 어린 밤하늘 너머 무한한 공간 속에서 성공과 영광과 대중의 사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노라고. 그녀가 눈도 깜짝거리지 않은 채 오래도록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사람들 무리와 불꽃과 축하 음악 소리와 환희의 외침이 그녀를 둘러쌌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녀에게로 사방에서 꽃이 뿌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옆에서 배전에 팔꿈치를 괴고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는 진짜 위대한 남자이며 신의 선택을 받은 천재인 것이다. 그가 지금껏 이루어 놓은 모든 일은 멋지고 새롭고 비범했다. 또한 앞으로 그의 드문 재능이 완전히 성숙해진 뒤에 이루게 될 일은 깜짝 놀랄 만큼 고귀할 것이리라. 그건 그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그의 행동거지,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그늘과 저녁 색조와 달빛에 대해서 그가 하는 말은 왠지 특별하고 독창적이기 때문에 자연 위에 군림하는 그의 마력이 저절로 느껴졌다. 그는 상당한 미남인데다가 개성이 있으며 그의 인생은 속세의 모든 것과 동떨어져 새처럼 자유분방했다. 공기가 선선해지네요. 올가 이바노브나는 그렇게 말하고 부르르 몸을 떨었다. 랴보프스키는 자신의 망토로 그녀를 감싸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의 권력 아래 있는 느낌입니다. 노예처럼. 오늘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고혹적입니까? 그는 꼼짝도 않고 줄곧 그녀를 응시했다. 그 눈길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녀는 차마 바라보기가 두려웠다. 나는 당신을 미칠 듯이 사랑합니다. 그는 그녀의 뺨에 입김을 불며 속삭였다. 한마디만 해줘요. 그러면 난 목숨도 예술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는 심한 흥분 때문에 말을 더듬었다. 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올가 이바노브나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이건 지나치군요. 드이모프는 어쩌고요? 드이모프요? 드이모프가 어쨌는데요? 드이모프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볼가강이 있고 달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나의 사랑, 나의 환희가 있지요. 하지만 드이모프 같은 건 없어요. 아, 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과거는 내게 소용이 없어요. 한순간만, 나에게 한순간만을 허락해 주세요. 올가 이바노브나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 생각을 하려 했지만 결혼과 함께, 그리고 드이모프와 함께, 파티와 함께 지나간 모든 일들이 왜소하고 초라하고 희미한, 아무런 소용이 없는 머나먼 것처럼 여겨질 뿐이었다. 그의 말이 맞다. 드이모프? 드이모프가 어쨌는데? 드이모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가 정말 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가? 그는 어쩌면 한낱 꿈이 아닐까? 그런 단순하고 평범한 남자에게는 지금껏 받은 행복으로도 충분해.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생각했다. 사람들더러 거기서 얼마든지 흉보고 난리를 칠하지. 난 여기서 보란 듯이 일을 저지르고 죽어버릴 거야. 저지르고 죽어버리는 거야. 인생에서는 모든 걸 겪어봐야 해. 맙소사 정말 대단하군. 정말 멋지잖아. 자, 어쩌겠어요.
화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녀를 포옹하면서 탐욕스럽게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그 손으로 화가를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 날 사랑하는 거지? 그렇지. 응? 오, 멋진 밤이야. 기적 같은 밤이야. 정말 멋진 밤이에요. 그녀는 눈물로 반짝이는 화가의 눈을 보며 속삭이더니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고는 그를 껴안고 그 입술에 깊이 입맞추었다. 키네 슈마에게 가자. 갑판 저편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육중한 발소리가 들렸다. 식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였다. 저 말이죠. 올가 이바노브나는 행복이 겨워 울고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포도주 좀 가져오세요. 화가는 흥분으로 창백해져서 의자에 앉아 사모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눈을 감더니 피로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지쳤어. 그리고 배전에 머리를 기댔다. 9월 2일의 날씨는 따뜻하고 고요했지만 음산했다. 이른 아침 볼가강 위로 옅은 구름이 떠다니더니 9시가 지나자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갤 가망은 전혀 없었다. 차를 마시면서 랴버프스키는 올가 이바노브나에게 그림이야말로 가장 부질없고 따분한 예술이며 자신은 화가도 아니다. 그저 한 무리의 바보들이나 그에게 재능이 있는 줄 착각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뜬금없이 나이프를 움켜잡더니 그것으로 자신이 가장 잘 그린 습작품을 마구 그어버렸다. 차를 마시고 나서 그는 창가에 앉아 우울한 표정으로 볼가강을 바라보았다. 볼가강은 이미 광채를 잃어 희끄무레하고 차가워 보였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울하고 나른한 가을이 다가올 징조를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자연은 강변의 사치스런 초록빛 융단과 금강석 같은 광채와 투명한 푸른 하늘을 그 밖의 모든 멋지고 화려한 것들을 볼가강으로부터 거두어들여 다음 봄까지 괴짝 속에 챙겨 넣은 듯했다. 까마귀들은 볼가강 주변을 날아다니며 강을 놀리는 것 같았다. 골라야, 골라야. 랴보프스키는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은 이미 한물 같고 재능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조건이 붙어 있고 상대적이고 어리석어 이 여자와 관계를 맺지 말았어야 했어.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몹시 언짢고 우울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칸막이 너머에 있는 침대에 걸터 앉아 손가락으로 자신의 아름다운 아마빛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응접실이나 침실 또는 남편의 서재에 있는 자신을 상상했다. 공상은 그녀를 극장으로 재단사에게로 그리고 유명한 친구들에게로 이끌었다.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 생각을 과연 할까? 계절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파티에 관해 생각하고 있어야 할 때다. 그리고 드이모프는 사랑스런 드이모프 편지에서 빨리 집으로 오라고 어쩌면 그토록 수줍고 애타게 떼를 쓰던지 남편은 그녀에게 매달 75루블을 꼬박꼬박 붙여주었으며 그녀가 화가들에게 100루블을 빚졌다고 편지를 쓰자 그것도 붙여주었다. 얼마나 착하고 너그러운 남자인가. 여행은 올가 이바노브나를 지치게 했다. 그녀는 따분했으며 이 사내들과 강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전하는 동안 시골 오두막에서 지내며 느꼈던 생리적인 불쾌감을 털어버리고 싶었다. 만약 랴보프스키가 다른 화가들에게 9월 20일까지는 여기 머무를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않았더라도 오늘 당장 떠났을 것이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맙소사, 랴보프스키는 신음소리를 냈다. 도대체 해는 언제 나타나지? 해도 없는데 어떻게 맑은 날의 풍경을 계속 그리느냐 말이야. 하지만 당신이 구름 낀 날 스케치했던 것이 있잖아요. 올가 이바노브나는 칸막이에서 나오며 말했다. 기억나요? 오른쪽에는 숲이 있고 왼쪽에는 젖소들과 오리떼가 있는 그림 말이에요. 그걸 지금 끝낼 수 있잖아요. 참, 화가는 얼굴을 찡그렸다. 끝낸다고? 당신은 내가 스스로 뭘 해야 할지 모를 만큼 바보인 줄 아나 본데? 나를 대하는 게 어쩜 이렇게 달라졌죠?
올가 이바노브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런 잘났군. 올가 이바노브나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벽난로 쪽으로 가서 울기 시작했다. 그래, 우는 걸로 부족하지. 그만둬요. 나야말로 울어야 될 이유가 100가지는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가만히 있지 않느냔 말이오. 100가지라고요? 올가 이바노브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 내가 짐스럽다는 거겠지요. 그래.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진실을 말하면 당신은 우리 사랑을 수치스러워하고 있어요. 당신은 다른 화가들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가진 노력을 다하지요. 하지만 그래봐야 숨길 수도 없어. 벌써 오래전부터 다 아는 사실이니까. 올가,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하겠소. 화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말했다. 한 가지만 제발 날 괴롭히지 마시오. 그 이상 당신에게 바라는 건 없소. 하지만 약속해줘요. 그래도 날 사랑한다고. 못 참겠어. 화가는 씹듯이 말하면서 벌떡 일어났다. 결국 내가 불가강으로 뛰어들든가 아니면 미쳐버리든가 해야겠군. 날 가만히 놔둬요. 그래 죽여요. 날 죽여요. 올가 이바노브나는 소리쳤다. 죽이라고요. 그녀는 또다시 흐느끼며 칸막이 뒤로 갔다. 지프로 이은 오두막 지붕 위로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다. 랴보프스키는 머리를 움켜쥐고 이리저리 오가다가 마치 누군가에게 뭔가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듯한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모자를 쓰고 어깨에 아무렇게나 총을 걸친 채 오두막을 나갔다. 그가 나가고 나서도 올가 이바노브나는 오래도록 침대에 누워 울었다. 처음에 그녀는 독약을 마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돌아온 랴보프스키가 죽은 그녀를 발견하도록. 그러다가 그녀의 상념은 응접실과 남편의 서재로 옮아갔다. 그녀는 드이모프 옆에 가만히 앉아서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청결한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또한 저녁에 극장에 앉아서 마지니의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도 상상했다. 문명과 도시의 소음과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녀의 가슴은 조여드는 듯했다. 오두막 안으로 주인 여자가 들어와서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느긋하게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타는 냄새가 나면서 연기 때문에 대기가 푸르스름해졌다. 더러운 장화를 신은 화가들이 빗물에 젖은 얼굴로 들어오더니 스케치한 것들을 뒤적이면서 볼가강 유역은 궂은 날씨에도 매혹적이라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벽에 걸린 싸구려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었다. 추위로 둔해진 파리들이 성상 근처의 구석에 모여서 붕붕거리고 있었다. 벤치 아래 깔린 두꺼운 마분지 밑으로 붉은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랴보프스키는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모자를 던지더니 피로에 지친 창백한 모습으로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 벤치에 늘어지게 앉아 눈을 감았다. 지쳤어.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눈썹을 움찔거리며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 했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그를 달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화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에게로 다가가서 말없이 입을 맞추고 작은 빗으로 그의 하얀 곱슬머리를 갈랐다. 그의 머리를 빗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게 뭐야? 그는 마치 차가운 물건이라도 닿은 것처럼 진저리를 치더니 눈을 떴다. 무슨 일이요? 제발 날 좀 가만히 내버려둬요. 랴보프스키는 그녀의 손을 밀치며 비켜났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감정은 혐오감과 분노 같았다. 그때 주인 여자가 양배추국이 담긴 접시를 양손에 들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여자의 커다란 손가락이 국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배가 옷 밖으로 비어서 나올 듯한 지저분한 여자. 랴보프스키가 걸신 걸린 듯이 먹고 있는 양배추국. 처음에는 바로 그 소박함과 예술적인 무질서 때문에 사랑했던 이 모든 생활이 지금은 그녀에게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느끼며 차갑게 말했다. 우린 당분간 헤어져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권태에 지쳐서 대판 싸우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신물이 나요. 난 오늘 가겠어요. 뭘 타고?
빗자루를 타고?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9시 30분에 여객선이 올 거예요. 그래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가시오. 리아보프스키는 냅킨 대신 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에게 여기 따분하고 할 일도 없어요. 당신을 붙잡는다면 나는 지독한 이기주의자가 되겠지. 가시오. 그리고 20일 이후에 봅시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짐을 쌌다. 심지어 볼까지 발그레해질 정도였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곧 응접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침실에서 잠을 자고 식탁보가 덮인 상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사실일까? 마음이 가벼워진 지금 그녀는 더 이상 화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물감과 붓은 당신에게 남겨둘게요. 야부사. 그녀는 말했다. 남으면 가져와요. 명심하세요. 내가 없더라도 게으름 피우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일해야 돼요. 우리 어린애 같은 랴부사. 9시가 되자 랴부프스키는 그녀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나서 배가 왔을 때 다른 화가들 앞에서 입맞추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부두까지 나와 배웅을 해 주었다. 얼마 안 있어 여객선이 도착해서 그녀를 태우고 떠났다. 그녀는 이틀 하고도 반나절 뒤에 집에 도착했다. 모자와 방수 외투를 벗기가 무섭게 그녀는 흥분으로 숨을 몰아쉬며 응접실로, 거기서 또 식당으로 잽싸게 달려갔다. 드이모프는 프로코트를 벗고 조끼의 단추를 풀어헤친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포크로 나이프의 날을 갈고 있었다. 그 앞에 접시에는 꿩 고기가 놓여 있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남편에게 모든 일을 숨겨야만 하며 또한 자신의 수완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의 넉넉하고 수줍고 행복한 미소와 기쁨으로 반짝이는 눈동자를 본 순간 이 사람에게 숨긴다는 건 비열하기 짝이 없는 짓일 뿐 아니라 마치 모략이나 절도나 살인처럼 그녀에게는 불가능하고 당치 않은 짓으로 여겨졌다. 한순간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일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남편의 입맞춤과 포옹을 받고 나서 그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가렸다. 뭐야? 왜 그래 여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보고 싶었어? 그녀는 수치심으로 상기된 얼굴을 들어올리며 죄스럽고 미안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공포와 수치심이 그녀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는 것을 방해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다. 난 너무... 우리 앉자. 그녀를 일으켜 식탁에 앉히면서 그는 말했다. 자, 꼭 요리를 먹어봐. 불쌍하기도 하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녀는 낯익은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꿩 요리를 먹었다. 그런 그녀를 남편은 감격스럽게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한겨울 무렵부터는 드이모프도 자신이 속고 있음을 눈치챈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자기 양심이 찔리기라도 한 듯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으며 그녀와 마주치고도 행복한 미소를 짓지 않았다. 아내와 단둘이 남는 경우를 되도록 피하기 위해 그는 동료인 코로스텔료프를 점심 식사에 자주 데려왔다. 우글쭈글한 얼굴에 상고 머리를 한 이 작은 남자는 올가 이바노브나와 이야기할 때면 어쩔 줄 몰라 저고리 단추를 모조리 풀었다가 다시 잠그는가 하면 오른손으로는 왼쪽 콧수염을 잡아뜯는 것이었다. 점심을 들면서 두 의사는 횡격막의 위치가 높으면 부정맥을 초래하게 된다든가 혹은 최근에 다양한 신경염 증상들이 부쩍 관찰된다든가 혹은 어제 저녁 드이모프가 악성 빈혈의 진단이 내려진 시체를 해부했더니 췌장암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두 사람이 의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로지 올가 이바노브나로 하여금 침묵할 수 있도록, 즉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다. 점심 식사가 끝나면 코로스텔료프는 피아노 앞에 앉았고 드이모프는 한숨을 쉬며 그에게 말했다. 여보게, 저기 뭔가 뭐 좀 슬픈 걸 쳐보게나. 코로스텔료프는 어깨를 축혀 세우고 손가락을 쫙 벌려 몇 안 되는 화음을 잡으면서 러시아 사나이에 고뇌를 덜어줄 안식처는 어디에?
라는 노래를 테너로 부르곤 했다. 그러면 드이모프는 또 한 번 한숨을 쉬고 주먹진 손으로 머리를 받친 채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요즘 들어 올가 이바노브나의 행동거지는 도무지 조심스럽지 못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매우 뒤숭숭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 이런 생각을 했다. 자신은 더 이상 랴버프스키를 사랑하지 않으며 다행스럽게도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그러나 커피를 마시고 나면 랴버프스키가 자기 남편을 앗아갔으며 그래서 이제는 자신에게 남편도 랴버프스키도 안 남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랴버프스키가 뭔가 놀랄 만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더라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그것은 풍경화와 풍속화를 폴레노프 풍으로 섞어 놓은 그림들인데 그의 화실에 갔던 사람들이 대단한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올가 이바노브나의 생각에 그것은 그녀 덕분에 만들어진 일이었다. 그는 바로 그녀가 끼친 영향에 힘입어 좋은 쪽으로 변화한 것이었다. 그 영향은 너무도 유익하고 본질적이어서 만약 그녀가 랴보프스키를 버린다면 그는 필경 몰락하고 말 터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왔던 날의 모습도 생각났다. 그는 점박이 무늬의 회색 양복에 새 넥타이 차림으로 찾아와서 괴로운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 멋있어요? 사실 그는 멋졌다. 기다란 곱슬머리와 푸른 눈동자에 그는 아름다웠으며 어쩌면 그래 보였을 뿐인지도 모르지만 그녀에게 다정했다. 많은 일들을 돌이켜보고 이것저것 따져 본 뒤에 올가 이바노브나는 옷을 차려입고 잔뜩 들떠서 랴보프스키의 화실로 가곤 했다. 그녀는 진짜로 근사한 자신의 그림 앞에서 회색이 만면한 그를 발견한다. 그는 깡총거리고 장난을 치며 심각한 질문을 매번 농담으로 되받는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랴보프스키를 이 그림에 빼앗긴 것이 분하고 원통하지만 예의상 5분 정도 말없이 그림 앞에 선다. 그리고 마치 성스러운 보물 앞에서 하듯 한숨을 쉬고는 조용히 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당신이 그린 것 중에 최고예요.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남자에게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가련하고 불행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에 입 맞추고 사랑을 맹세해달라며 떼를 쓴다. 그리고 자신이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몰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의 좋은 기분을 망친 데다 스스로도 모멸감을 느낀 그녀는 그때마다 재단사를 찾아가거나 아는 배우에게 가서 극장표를 부탁해야 했다. 화실에서 그를 못 보게 되는 날에는 만약 오늘 그가 그녀에게로 오지 않으면 당장 독약을 마시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다. 겁이 난 그는 결국 그녀에게로 갔으며 남아서 식사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에게 불손한 말을 해댔고 그녀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대꾸했다. 두 사람은 무엇이 자신들을 연결시키고 있는가를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폭군이며 원수였던 것이다.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들은 자신들이 꼴사나운 짓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상고머리 코로스텔료프까지도 이 상황을 눈치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점심 식사 후에 랴보프스키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했다. 어디로 가죠? 올가 이바노브나는 증오가 담긴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현관에서 묻는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눈을 가늘게 뜨며 서로가 알고 있는 한 여자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대는데 그것은 그녀의 질투심을 자극하고 화나게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녀는 침실로 가서 침대에 몸을 던진다. 질투와 분노, 모멸감과 수치심 때문에 그녀는 베개를 물어뜯다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드이모프는 코르스텔료프를 응접실에 남겨두고 침실로 갔다. 그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조그맣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울지 마 여보. 왜 그래?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 이 일은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 알잖아.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어. 관자놀이가 쑤실 만큼 지독한 질투심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녀는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씻고 분을 바르고 그 여자에게 득달같이 달려갔다. 그 여자의 집에서 랴보프스키를 발견하지 못한 그녀는 또 다른 여자에게로 그리고 또 다른 여자에게로 찾아갔다. 처음에는 그렇게 쏘다니는 것이 창피했지만 이내 길이 들어버려서 마침내 어느 날 저녁에는 아는 여자들의 집을 모조리 순례하고야 말았다. 그리하여 모두가 그녀의 방문이 랴보프스키를 찾기 위한 것임을 눈치채게 되었다. 한 번은 그녀가 랴보프스키에게 자기 남편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남자는 자신의 관용으로 나를 억압하고 있어. 이 문구가 그녀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래서 자신과 랴보프스키와의 로맨스를 알고 있는 화가들을 만날 때마다 그녀는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힘찬 제스처를 지어 보이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자신의 관용으로 나를 억압하고 있어. 생활의 질서는 작년과 매 한 가지였다. 수요일마다 작은 파티가 열렸다. 배우는 낭독을, 화가들은 그림을, 첼리스트는 연주를, 가수는 노래를 불렀으며 변함없이 11시 30분에는 식당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면서 드이모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 여러분, 뭘 좀 드시죠? 예전처럼 올가 이바노브나는 저명 인사들을 찾아다녔고 막상 발견하면 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찾으러 다녔다. 예전처럼 그녀는 매일 밤 늦게 귀가했지만 드이모프는 작년처럼 자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서재에 앉아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새벽 3시경에 잠자리에 들어서는 8시에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극장에 갈 채비를 하면서 경대 앞에 앉아 있을 때 연미복에 하얀 넥타이를 한 드이모프가 침실로 들어왔다. 그는 항상 그렇듯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행복한 얼굴로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어. 그렇게 말하고 그는 앉아서 무릎을 쓰다듬었다. 통과됐어요? 올가 이바노브나가 물었다. 와! 그는 짧게 웃고 거울에 비친 아내의 얼굴을 보려고 목을 길게 뺐다. 아내는 머리 모양을 만지느라 그에게서 줄곧 등을 돌린 채 서 있었기 때문이다. 와! 그가 다시 말했다. 당신 알아? 아무래도 나에게 비상근이지만 일반 병리학 강의를 맡길 것 같아. 그런 냄새가 나거든. 드이모프의 행복하게 빛나는 얼굴로 보아 만약 올가 이바노브나가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더라면 그는 모든 일을 용서하고 앞으로도 영영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비상근 강사가 뭔지 일반 병리학이 뭔지도 몰랐다. 다만 극장에 지각하는 것이 걱정되었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2분 정도 앉아 있다가 죄 지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다. 더할 수 없이 걱정스러운 날이었다. 드이모프는 심한 두통을 앓았다. 아침에 차를 마시지 않았으며 병원에는 결근하고 내내 서재에 있는 터키식 소파 위에 누워 있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12시에 랴보프스키의 화실로 향했다. 자신이 그린 정모라 스케치를 보여주고 어제 왜 집에 오지 않았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실은 그녀에게 스케치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화가의 집을 드나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핑곗거리가 필요했기에 그린 것일 뿐이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서 겨울용 덧신을 벗고 있을 때 작업실 안에서 무언가 살그머니 그러나 잽싸게 내닫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옷이 사각거리는 소리 같았다. 그녀가 황급히 작업실로 달려가 보았을 때는 밤색 치마의 일부분이 살짝 보였을 뿐이었다. 그것은 한순간 어른 거리다 가는 삼각대와 함께 휘장에 덮여서 옥양목 마루 위에 놓인 커다란 그림 뒤로 사라졌다. 의심할 나위 없이 여자였다. 올가 이바노브나 자신 또한 얼마나 자주 이 그림 뒤에 숨었던가. 랴보프스키는 그녀의 출연에 매우 놀란 듯 허둥대며 두 팔을 내밀었다. 그리고 꾸며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어서 오세요. 좋은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올가 이바노브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창피하고 쓰라렸다. 천만 검을 준다 해도 다른 여자가 있는 데서 말을 꺼내기는 싫었다. 지금 이 교활한 맞수는 그림 뒤에 서서 고소하다는 듯 키득거리고 있을 게 분명했다. 스케치를 가져왔어요. 그녀는 가는 목소리로 어눌하게 말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나투르 모르트예요. 아, 스케치군요. 화가는 스케치를 손에 받아들고 그것을 살펴보면서 짐짓 자연스럽게 다른 방으로 걸어갔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얌전하게 그 뒤를 따라갔다. 나투르 모르트, 피에르 브이 소르트. 그는 운을 맞추어 중얼거렸다. 쿠로르트, 초르트, 포르트. 작업실에서는 황급한 발걸음과 함께 옷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가 나간 것이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뭐든 무거운 물건으로 화가의 머리통을 갈겨준 다음에 나가버리고 싶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나 창피한 나머지 자신이 이제는 올가 이바노브나도 여류 화가도 아닌 그저 작은 딱정벌레처럼 느껴졌다. 피곤하군요. 화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졸음을 쫓듯 머리를 흔들며 스케치를 들여다보았다. 괜찮아요, 물론. 그렇지만 오늘도 스케치, 작년에도 스케치군요. 한 달 뒤에도 여전히 스케치겠지요. 당신은 지겹지도 않습니까? 내가 당신이라면 그림을 집어치우고 음악이나 뭐 다른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겁니다. 사실 당신은 화가라기보다는 음악가예요. 그건 그렇고 말이죠. 정말 피곤하네요. 차를 가져오라고 이르지요. 어때요? 그는 방을 나갔다. 그가 하인에게 뭔가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다. 구차하게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보다는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 랴보프스키가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현관으로 달려가 덧신을 신고 거리로 나갔다. 그제서야 그녀는 숨을 돌렸다. 그리고 자신이 랴보프스키로부터, 그림으로부터, 또한 작업실에서 자신을 짓눌렀던 수치심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졌다고 느꼈다. 다 끝난 것이다. 그는 재단사에게 갔다가 바로 어제 처음 본 바르나이를 방문하고는 거기서 다시 악보 상점으로 갔다. 그러는 동안 줄곧 랴보프스키에게 어떻게 하면 차갑고 잔인하며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편지를 보낼까 궁리하면서 한편으로는 봄이나 여름에 드이모프와 함께 크림 반도에 가서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그녀는 외출복을 입은 그대로 응접실에 앉아서 편지를 썼다. 랴보프스키는 그녀가 화가가 아니라고 말했겠다. 이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쓰리라. 그는 매년 똑같은 것을 그리고 있다고. 그가 매일같이 하는 말이라고는 손이 굳어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얘기뿐이라고. 사실 이제는 더 나을 것도 없다고. 그녀는 또한 이런 말도 쓰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끼친 좋은 영향에 크게 빚지고 있다고. 만약에 그의 일이 잘 안 된다면 그건 오늘 그림 뒤에 숨었던 여자처럼 신분이 의심스러운 인물들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라고. 여보, 드이모프가 문을 열지 않은 채 서재에서 그녀를 불렀다. 여보, 왜 그래요? 여보, 방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문 앞으로 와요. 그래 됐어. 사흘 전에 병원에서 디프테리아에 감염되었는데 지금 몸이 안 좋아. 빨리 사람을 보내서 코르스텔리오프를 불러와. 올가 이바노브나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마치 다른 남자들을 부르듯 성으로 불렀다. 오시프라는 그의 이름이 고골의 오시프를 연상시켜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시프 아으리프, 아으리프 아시프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그녀는 소리쳤다. 오시프, 그럴 리가 없어요. 어서 가, 몸이 안 좋아. 문 뒤에서 드이모프가 말했다. 그가 소파에 가서 눕는 소리가 들렸다. 어서. 그의 목소리는 멀리서 울리는 듯했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올가 이바노브나는 공포로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건 위험한 병이잖아.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녀는 촛대를 들고 침실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무얼 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무심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 소매를 부풀리고 가슴에 노란 주름 장식을 단 방코트, 요란한 줄무늬 치마. 그런 옷차림을 한 자신이 끔찍하고 추악해 보였다. 갑자기 가슴이 쓰라릴 정도로 드이모프가 불쌍해졌다. 자신에 대한 그의 끝없는 사랑, 그의 젊은 생명, 심지어 그가 이미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은 이 짝이른 침대까지도 불쌍했다. 그리고 그의 한결같은 수줍고 얌전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서럽게 울면서 코르스텔료프에게 간절한 편지를 썼다. 새벽 2시였다. 아침 7시에 올가 이바노브나는 불면으로 머리가 찌뿌드드한 걸 느끼며 미안한 표정으로 침실을 나섰다. 머리도 빗지 않아 흉한 몰골이었다. 시커멓게 구렛 나룻을 기른 어떤 신사가 그녀 옆을 지나 현관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마도 의사인 것 같았다. 양냄새가 났다. 서재로 통하는 문가에는 코르스텔요프가 오른손으로 왼쪽 콧수염을 비틀며 서 있었다. 미안하지만 들여보내드릴 수 없군요. 그가 올가 이바노브나에게 무뚝뚝하게 말했다. 전염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들어갈 이유도 없지요. 요는 어차피 남편은 혼수 상태니까. 그이가 정말 디프테리아에 걸렸나요? 올가 이바노브나가 소리 죽여 물었다. 이렇게 무모한 인간들은 정말이지 재판을 받아야 돼. 코로스텔료프는 올가 이바노브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그가 어떻게 전염됐는지 아십니까? 화요일에 어떤 소년한테서 디프테리아 딱지를 유리 대롱으로 빨아들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바보같이. 참 무모하게도. 위험해요? 아주? 올가 이바노브나가 물었다. 병세가 위중하더거들 하네요. 슈레크를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키가 작고 붉은 머리에 긴 코를 가진 유태인 억양을 쓰는 사람이 다녀가더니 그 다음에 큰 키에 등이 굽고 머리가 덥수룩해서 보제를 연장시키는 사람이 왔다. 그리고 불그레한 얼굴에 안경을 쓴 매우 뚱뚱한 젊은이도 다녀갔다. 이들은 자기 동료의 병상을 지키기 위해 온 의사들이었다. 코르스텔료프는 자신의 당번이 끝난 뒤에도 집에 가지 않고 남아서 마치 그림자처럼 온 집안을 배회했다. 가정부는 당번을 마친 의사들에게 차를 나르랴 툭하면 병원에 다녀오랴 분주했고 따라서 집안을 치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고요하고 쓸쓸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침실에 앉아서 이것은 남편을 속인 죄로 신이 자신을 벌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말없는 속삭임조차 없는 불가해한 존재, 수줍음으로 인해 개성을 빼앗겨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존재, 지나친 선량함으로 가냘픈 이 존재가 저기 어딘가 자신의 소파 위에서 아무 불평도 없이 고통받고 있다. 만약 그가 헛소리로라도 불평을 한다면 당번을 서고 있는 의사는 단지 디프테리아에만 죄가 있는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의사들은 코르스텔요프에게 묻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가 친구의 부인을 조소가 담긴 눈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터였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그녀가 진정한 주범이며 디프테리아는 그저 그녀의 공모자라는 듯한 태도로 그녀를 보았다. 그녀에게는 이미 볼가강에서 보낸 달빛 어린 저녁도 사랑의 고백도 오두막에서의 시적인 생활도 기억나지 않았다. 오로지 생각나는 것은 자신의 공허한 변덕과 어리광 때문에 손발이 온통 더럽고 끈적거리는 무언가로 뒤덮였으며 그것은 앞으로 결코 씻어낼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아, 정말 끔찍한 거짓말을 했어. 그녀는 랴보프스키와의 불안했던 사랑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저주받아 마땅하지. 4시에 그녀는 코르스텔요프와 점심을 먹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단지 붉은 포도주만을 마시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녀 또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만약 드이모프가 회복된다면 다시 그를 사랑하고 충실한 아내가 될 것을 신에게 맹세했다. 그러다가 다시 주의가 흩어져 코르스텔요프를 보며 생각했다. 저렇게 단순하고 볼 것 없는 평범한 남자로 사는 게 정말 지겹지도 않을까? 게다가 얼굴은 우글쭈글하고 하는 짓도 저다지 멍청하다니? 이런 생각도 들었다.
전염되는 게 두려워서 남편의 서재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갔으니 씨는 그 죄로 당장 자신을 죽일 것이다. 어찌됐건 답답하고 우울한 느낌, 그리고 인생은 이미 망가졌으며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는 확신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났을 때에는 어둠이 찾아왔다. 올가 이바노브나가 응접실에 들어가 보니 코로스텔요프는 금실이 수놓아진 비단 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었다. 키푸아, 키푸아 하며 그는 코를 골았다. 당번을 서로 왔다가 가는 의사들은 이 집의 무질서에는 주의가 미치지 않았다. 낯선 남자가 응접실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가 하면 벽에는 스케치들이 걸려있고 여주인은 머리를 빗지도 않은 채 아무렇게나 옷을 걸치고 있는 기묘한 상황.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아무런 흥미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의사 중 한 사람이 생각 없이 무슨 일인가에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이상하고 음산하게 울려 퍼졌는지 기분이 나빠질 정도였다. 올가 이바노브나가 다시 응접실로 들어왔을 때 코로스텔요프는 이미 깨어나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비강이 디프테리아에 감염됐습니다. 그는 나직이 말했다. 심장에도 벌써 웬만큼 퍼졌어요. 요는 사정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럼 슈레크를 부르세요. 올가 이바노브나가 말했다. 벌써 왔다 갔습니다. 디프테리아균이 코로 전이됐다는 걸 그 사람이 발견했죠. 나 참, 슈레크가 다 뭡니까? 요는 슈레크래 봐야 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슈레크고 나는 코로스텔료프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은 지독히도 길게 늘어졌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옷을 입은 채 아침 그대로 정리되지도 않은 침대에 누워 선잠을 잤다. 그녀는 온 집안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거대한 쇳덩이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쇳덩어리만 드러내면 모두가 즐겁고 편안해질 것만 같았다. 정신이 든 그녀는 그것이 쇳덩어리가 아니라 드이모프의 병임을 알았다. 나투르 모르트 포르트. 그녀는 또 다시 망각 속으로 잠겨들며 생각했다. 슈포르트, 쿠로르트. 슈레크는 어떻게 되지? 슈레크, 그레크, 브레크, 크레크. 그런데 내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알고 있을까?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슈레크, 그레크. 그리고 또 다시 쇳덩어리. 시간은 길게 늘어졌지만 아래층의 시계는 자주 종을 쳤다. 그리고 끊임없이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의사들이 다녀가고 하녀가 빈 컵이 놓인 쟁반을 들고 들어와서 물었다. 마님, 잠자리를 봐드릴까요? 대답이 없자 그녀는 나갔다. 아래층에서 시계가 종을 쳤다. 볼과 강의 비가 떠올랐다. 다시 누군가가 침실로 들어왔는데 집안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일어났다. 코르스텔요프였다. 몇 시죠? 그녀가 물었다. 3시쯤. 그런데 뭐죠? 뭐라니요? 끝나간다는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그녀와 나란히 침대에 앉아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한동안 이해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온몸이 식어버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성호를 긋기 시작했다. 끝이라고요. 그는 가는 목소리로 되풀이해 말하더니 또 한 번 얼굴을 붉혔다. 자신을 희생한 대가로 죽어가고 있어요. 항문의 별이 떨어졌어요. 그는 고통스럽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람과 비교도 안 돼요. 그는 위대하고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안겨주었는데. 코르스텔요프는 손마디를 꺾으며 말을 계속했다. 맙소사, 그런 대단한 학자는 이제 불을 밝히고 뒤져도 못 찾아낼 겁니다. 오시프 드이모프, 오시프 드이모프,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요? 오 하나님. 코르스텔요프는 절망스럽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정신력은 또 얼마나 강했어. 그는 갈수록 누군가를 원망하는 투로 말을 계속했다. 선하고 순수하고 사랑을 담은 영혼이었지. 사람이 아니라 유리였어. 학문에 봉사했는데 그 학문 때문에 죽었지.
황소처럼 낮이나 밤이나 일했지만 아무도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이 젊은 학자가 미래의 교수가 과외 진료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밤마다 번역을 해서 돈을 댔던 것이 이따위 형편없는 넉마 조각이라니. 코르스텔요프는 증오를 담은 눈으로 올가 이바노브나를 노려보더니 두 손으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푹 찢어버렸다. 마치 시트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다른 사람도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에이 부질없어. 요는 그래 드문 사람이야. 누군가 응접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그와 함께했던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돌이켜 보았다. 그리고 그가 참으로 얼마나 비범하고 드문 인간인지 자기가 알았던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지를 문득 깨달았다. 또한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모든 동료 의사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상기하고 그들 모두가 그에게서 장래의 저명 인사를 보았으리라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다. 벽과 천장과 등잔 그리고 바닥에 깔린 양탄자가 그녀를 조롱하듯 너울거렸다. 그것들은 마치 기회를 놓쳤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침실을 뛰쳐나와 응접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어떤 낯선 사람 옆을 허둥지둥 지나쳐서 서재에 있는 남편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는 허리까지 담요를 덮은 채 터키식 소파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끔찍하게 야위었고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노란 낯빛을 띠고 있었다. 다만 이마와 검은 눈썹 그리고 낯익은 미소만이 그가 드이모프임을 알게 해 주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황급히 그의 가슴을 이마와 손을 만져보았다. 가슴은 아직 따뜻했지만 이마와 손은 기분 나쁠 정도로 차가웠다. 반쯤 뜬 눈은 올가 이바노브나가 아니라 담요를 바라보고 있었다. 드이모프! 그녀는 큰 소리로 불렀다. 드이모프! 그녀는 남편에게 설명하고 싶었다. 실수가 있었다고,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다고. 인생은 아직도 멋지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는 드물고 비범하고 위대한 인물이며 자신은 일생 동안 그 앞에서 공경하고 기도하며 성스러운 경외감을 느낄 것이라고. 드이모프! 남편이 이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녀는 그의 어깨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다. 드이모프, 드이모프 제발. 응접실에서는 코르스텔요프가 하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여기서 물을 게 뭐 있어요? 교회 수의에게 가서 양로원 노인네들 사는 곳이 어딘지 물어보세요. 그들이 시신을 씻어서 운반할 겁니다. 필요한 건 다 해줄 거요. 1891년